첫 번째 정론 일침입니다. 미국의 핵 잠수함이 부산항에 입항을 했는데 사실 핵 잠수함이 우리 대한민국에 입항하는 일은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뉴스가 된 이유는 이걸 미 해군이 공개했다는 데 있습니다. 미 해군이 공개했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잠수함의 생명은 은밀성과 기동성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작전을 수행하는지를 몰라야 되는 거고, 또 그래서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SLBM을 지금 개발 목전에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도 별것 아닌 허접한 잠수함이긴 하지만, 어쨌든 잠수함이 태평양 바다 밑을 돌아다니다가 미 본토 가까이 와서 중거리 미사일이라도 한 방 쏴대면 이게 미 본토가 직접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 잠수함의 위력은 은밀성에 있습니다. 은밀성. 그런데 이 은밀성을 생명으로 하는 잠수함을 부산항에 보란 듯이 입항을 시켰습니다. 몸체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거를 미 해군이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뜻을 담고 있다. 그리고 한미 연합전력은 확장 억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각오와 의지가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북한과 중국에게 공개적으로 표시한 거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항에 입학한, 부산 해군기지에 입학한 미국의 핵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이 공격 잠수함인데 그 잠수함의 이름이 스프링필드입니다. 스프링필드. 6,000톤급입니다. 스프링필드 함은 사거리가 3,1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잠대지, 잠수함에서 육상으로 쏜다는 잠대지 순항미사일을 수십 발을 싣고 다닙니다. 동북아 영내 해상 어느 위치에서든 북한의 지휘부와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등을 단 한 번에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이 은밀하게 움직이는 잠수함의 작전 위치 동선은 비공개가 원칙이죠. 그런데 이 같은 관례를 깨고 스프링필드 함의 부산 입항을 미 해군이 공개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미국은 두 가지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해석됩니다. 하나는 핵미사일 위협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 시그널을 보냈다는 해석이고요. 다른 하나는 미국의 확장 억제력 공약, 즉 핵우산 약속과 관련해 대한민국 내에서 높아지고 있는 의구심, 야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 우려,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번에 스프링필드 함의 부산 입항 공개를 계기로 해서 전문가들은 미군의 최첨단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스프링필드 함 입항을 포함해서 미군의 전략 자산이 2월에만 한반도에 무려 4번이나 출동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전략 자산, 이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 건 핵항모함,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그리고 핵을 가지고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 이 3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핵 전략인데, 미군의 이 전략 자산 전개, 빈번해진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가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핵우산에 대한 한국 내의 불안과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의 작전이다. 이제 이런 해석입니다. 미 태평양 함대는 부산 입항 사진 5장을 공개하면서 스프링필드 함은
괌에 전진 배치된 공격 잠수함 5척 중에 하나다. 미 7함대 작전구역에서 정기적으로 작전을 펼친다. 여기서 말하는 미 7함대 작전구역은 서태평양입니다. 한반도 해역을 포함하는 서태평양입니다. 미국에서는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영 연습을 마친 한미 대표단이 이미 제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조지아주에 있는 킹스베이 미 해군 전략 핵 잠수함 기지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한미동맹 사상 처음 이뤄진 핵 잠수함 기지 공동 방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미 측은 영내 핵 갈등을 억제하기 위해 전략 폭격기, 이중 목적 항공기, 핵무기 등 맞춤화된 유연한 핵 전력을 지속 전개하기로 했다. 이 연장선에서 미 7함대 소속 핵항공모함 니미츠호가 3월 마지막 주에 부산에 입항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같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전략자산 전개라면 김정은이가 아무리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는 식으로 날뛴다 하더라도 감히 무모한 무력 도발 수위를 더 높이지는 못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이제 그런 예측을 하면서 지금 확장 억제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핵의망치 컨치닐. 핵의망치 컨치닐. 더불어민주당의 그 김용민이라는 자가 있죠. 아주 못돼 먹은 자 하나 있습니다. 철험회 소속 초선인데 이 자가 지난번에 그 철험회라고 있잖아요. 그 허접한 좌파 국회의원 7명인가 뭐 더 있나? 하여튼 거기서 국회에서 이 자들이 농성을 했어요. 농성을 하면서 이 자들이 내세운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 그런데 이 농성장에 웬 일본인이 와서 같이 손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김용민이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단톡방에다가 올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좀 있는 99명이 함께하는 SNS 단톡방에 올렸는데, 그런데 이 일본인이 누구냐면 후토리 히데시라고 하는 입헌민주당 소속의 일본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김용민이가 올릴 때 사진 설명을 한 줄 쓰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한일연대농성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일연대농성. 자, 그러면 김용민이가 그 철험에 그 소속 허접한 국회의원들하고 함께 농성했던 것은 김건희 특검 농성입니다. 그런데 김용민이는 이 사진을 한일연대농성이라고 했으니까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농성에 한국과 일본의 국회의원이 연대해서 투쟁하고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고 이 후토리라는 자가 와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 국회의원들 농성에 함께 했다면 이게 도른자 아니에요? 심각한 이 외교적 결례고 내정 간섭 아닙니까? 어떻게 일본 국회의원 자가 와서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을 특검하자고 하는 야당들의 그 농성투쟁에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일본 정부와 일본 국회에 또 일본의 이 자가 속해 있는 입헌민주당에 강력하게 우리 외교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에서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야 될 일이 되는 거죠. 심각한 외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게 뭐 김용민이가 올려서 알지 뭐 누가 이런 거 김용민이 같은 허접한 자 쫓아다니면서 봅니까? 이자가 올렸으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김용민이가 이렇게 그 해명이랍시고 하고 있습니다. 후토리 의원이 농성장을 지나다가 우연히 저를 만났다. 반가운 마음에 잠시 옆에 앉아 인사만 하고 갔다. 그러면 왜 한일 연대 농성이라는 제목을 붙이냐고. 그러면 김용민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후토리도 이용당한 것 아니에요. 후토리는 그냥 인사만 하고 갔는데 한일 의원 연대에 같이 농성한 사람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후토리가 김용민이를 항의를 하고 사과를 촉구해야 되겠네. 민주당 안에서도 야, 뭐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자꾸 하냐. 혀를 차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김용민의 적반하장격 주장입니다. 뭐라 그랬냐, 이자가. 이 사진을 비공개 의원방에만 올렸는데 왜 이걸 왜곡해서 나를 공격하나?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 이 사진 공개한 거는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가 취재해서 했는지 핵에 망측한 친일이죠. 참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 이자가 남양주 경기도 남양주 지역구인데 맞습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남양주시 병에 사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여러분, 내년 총선에 이 김용민이라는 자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심판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문재인 두더지 머리를 내밀다. 이자가 잊혀지고 싶다 그러면서 내려갔는데 참 이 문다혜라는 자가 뭐 책방 하시면 어떠냐고 뭐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슬그머니 흘리더니 실제로 책방 기획은 꽤 오래전에 시작이 됐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금 지가 살고 있는 집 옆에 대통령 전직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하고 있는 경호 지역 안에 집 옆에 있는 집을 샀답니다. 사서 이거를 허물고 리모델링이라고 그러는데 해가지고 책방을 지금 만들고 있답니다. 8억 5천만 원에 매입했대는데 돈도 많네. 돈도 많아. 풍산개만 불쌍하지. 사료값 아까워서 쫓아냈잖아. 그리고는 8억 5천만 원 들여서 지 책방하겠다고 지금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하고 있으니 공사비 더 들겠죠. 그래가지고 책방 주인하겠답니다. 그러면서 이자가 책방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사저가 생기면서 조용했던 마을이 시끄러워져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책방을 연다. 책방 열면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이 소리 듣는 그 동네 주민들 정말 돌아버릴 것 같을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우리 두더지 놀이 있었잖아요. 요즘도 있나 길거리에 이 방망이 들고 그냥 대가리만 내밀면 그냥 때려서 딱 그 두더지 보는 느낌입니다. 이 생선은 머리라고 안 하고 대가리라고 합니다.
동물들도 머리를 대가리라고 부르지 머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두더지도 동물이니까 제가 대가리라고 부릅니다. 두더지 대가리들 쏙쏙 올라올 때마다 두들겨 패야 되잖아요. 그 게임의 원리가. 지금 그 두더지 대가리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행동하실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길거리 두더지 게임 기구가 지금도 덜어 있을 테니까 한번 가 보시고 한번 연습 삼아 휘둘러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이 판에 책임 떠넘기기까지 하나. 사실 대통령실은 어제 이재명 부결 그 이후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 불고 있는 이 소용돌이 보다 더 급한 일이 발등에 떨어졌습니다. 그게 정순신 사태 후폭풍입니다. 정순신 국수본부장 하루 만에 사퇴했는데,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사퇴했는데 어쨌든 임명했던 것 아닙니까? 발빠르게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사건 자체는 파장이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그 후폭풍 중에는 어떻게 인사검증에 이렇게 허술할 수 있냐, 이거죠. 이거는 뭐 꼭 좌파들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공격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검증을 통과해서 다른 자리도 아니고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될 수 있었냐, 그거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어디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대통령실도 검증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죠. 그래야 이 후폭풍 논란이 정리되지 않습니까?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규명하지도 않고 대충 하여튼 한계가 있었다, 제도적 보완하겠다 이러고 넘어가면, 그러면 여론이 그래 잘했다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은 모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40%대로 진입하고 이제 막 상승하려고 하는 판에 이 정순신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아연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말 꼴불견 상황이 지금 벌어질 것 같습니다. 뭐냐면 경찰과 법무부가 검증 부실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공방을 대놓고 지금 시작해버린 거예요. 이거 아주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그 정순신을 국수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한 추천권자는 윤희근 경찰청장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청 밑에 있는 자리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이 정순신을 국수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 제대로 검증이나 하고 추천한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 윤희근 경찰청장은 학폭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다. 국수본부장 임명 과정에서 경찰청은 인사검증 권한이 없고 검증 결과를 보고받을 뿐이다.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아서 추천한 거다. 인사검증 권한은 경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증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인사검증 결과 아무 문제 없음으로 통보받았기 때문에 정순신을 추천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사검증은 경찰청의 책임이 아니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윤희근이가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학폭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다.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의 의뢰를 받는 사안에 한해 기계적 1차 검증을 하는 조직이다. 가족 문제라든가 송사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나 여러 상황상 본인이 먼저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한 걸러내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1차 검증이라고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한동훈이 얘기하는 1차 검증, 아마 뭐 서류 검증이나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송사 문제 같은 거는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걸러낼 방법이 없다. 현재의 시스템상.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인사검증의 구조적 문제를 일부 시인했다고는 하나 기계적 1차 검증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얘기니까 결국 부실검증의 책임은 얘기하지 않은 정순신한테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동훈의 주장은 현재의 한계가 있는 인사검증 시스템상 정순신 본인이 송사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면 검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인이 얘기하지 않은 정순신에게 이 부실검증의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꼴이 되는 거예요. 논리를 따라가 보면. 그 다음에 법무부가 1차 검증한다고 치고 그걸 2차 검증하는 건 대통령실 아닙니까? 크로스 체킹? 이 대통령실의 2차 검증과 관련해서는 이도운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년 전에 학폭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이게 실명으로 나온 게 아니다. 익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직접 관계된 사람이 아니면 이 5년 전 학폭 사건이 보도가 됐다 하더라도 이 사건이 정순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 어려웠다. 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몰랐다. 그래서 이번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는 사람은 안다는 게 도대체 누굴까요? 되게 정순신이 그때 검사로 있었으니까 검사 동료들은 알았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 인사검증에는 세평이라고 하는 것을 수집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인사검증에는 세평을 수집합니다. 세평은 그 사람에 대한 세상의 평이죠. 그런데 아니 정순신 국수본부장을 추천할 때 어디 저 부산 자갈치시장 가서 물어보겠습니까? 세평이랍시고 누구예요 할 텐데 결국 세평은 그 사람이 근무했던 일했던 또 함께 일했던 선배로구나 동료로구나 후배로 이랬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정순신에 대한 세평 수집은 이 사람이 평생 검찰에서 일하다가 변호사를 한 사람이니까 당시 검찰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나 선후배들한테 물어보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5년 전 그 학폭 사건에 그 대법원까지 갔는데 라고 하는 얘기를 아무도 안 했다고요? 만약에 아무도 안 했다면 이런 문제가 진짜 이 국수본부장에는 맞지 않는 결격 사유라고 하는 것조차 인식을 못했든지 아니면 감싸줬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인사 시스템에 이 대목에서 우리가 놓쳤다. 보완하겠다. 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가면 될 건데 이걸 서로가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경찰청은 법무부한테 또 법무부나 대통령실은 본인한테 이렇게 하면 이게 검증입니까? 그냥 자술서 하나 받고 끝낸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얘기 안 하면은 뭐 할 방법이 없다며. 그게 무슨 검증이냐고. 저는 그래서 이미 그 정순신 사태가 터져버렸어요. 뭐 터져버린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행히 하루 만에 그만뒀어요.
그 이제 수습을 하면 돼요. 또 이 과정에서 여러 이 인사검증 과정에 한계점, 문제점 같은 것들이 드러났어요. 그럼 그거 보완하면 됩니다. 제도적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내가 그거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겼다 하면은 책임을 지면 돼요. 그런데 이걸 정부 부처 간,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로 나가는 순간 정말 이거 일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거 어쩌라는 거예요. 그 경찰청은 윤석열 정부 경찰청 아니고,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법무부 아니고,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아닙니까? 다 윤석열 정부예요. 그래, 인사검증에 실패해놓고 본인한테 다 책임 떠넘기는 걸로 이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좀 더 특히 이 민감한 학폭 사태, 학폭 문제와 연관된 이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여러 한계점과 문제점이 드러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다라고 하는 점을 좀 심각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대통령실부터 법무부, 경찰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하는 순간 다 국민들한테 외면받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여러 군데의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당장 대통령실에도 있고 법무부에도 있고 있잖아요. 이 부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나, 어디가 우리의 문제였나, 제도적인 한계에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책임자들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책임져야 되는지에 대한 엄밀한 좀 크로스 체킹과 자성을 통해서 좀 국민들한테 이렇게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비치지 않고 정말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이 사태와 관련해서 책임질 부분은 이렇다. 이렇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해법이 제시가 되어야 후폭풍을 잠재울 수가 있어요. 대충 나만 아니면 돼. 지금 무슨 정권 5년 차입니까? 나만 아니면 돼 하는 식으로 막판 심리 지금 발동할 때입니까? 이제 시작인데.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문제로 가겠습니다. 설악산의 오색 케이블카 설치가 사실상 허가됐습니다. 그 설악산의 이제 최고 높은 봉이 대청봉이잖아요. 대청봉에서 딱 보면 거의 뭐 동해가 다 보이죠. 좀 맑으면. 그 여러 코스로 대청봉을 올라간다고들 하던데, 저는 대청봉을 험하고 힘들다는, 하필이면 이 오색 코스를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힘들더라고요. 제일 가파라서. 올라가는 거는 뭐 어찌어찌 올라갈 수 있었는데 내려오는 길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그 코스, 오색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설악산 서쪽 편에 있죠. 오색 약수터에서 출발해서, 약수터 쪽에서 출발해서 대청봉 옆에 끝봉이라고 하는 데로 3.5km 정도 케이블카. 이게 상당히 가파른 각도로 케이블카가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 지역이 굉장히 각도 경사가 좀 험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봉까지 케이블카로 가서 끝봉에서 대청봉까지는 능선을 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40년 전부터 추진을 해왔더랬습니다. 이게 양양군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소재입니다. 근데 이게 뭐 환경론자들이 그때부터 뭐 목숨 걸고 하여튼 오색을 지켜야 된다, 뭐 설악산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반대를 시작해서
그 40여 년 전에 그 환경이나 또는 케이블카 설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걸 케이블카 설치를 밀어붙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와서 요즘 케이블카가 뭐 그렇게 오염을 유발하거나 환경 훼손 파괴를 뭐 가져오거나 그렇지 않다. 그런 주장들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면서 이게 그 조건부 허가 쪽으로 기울어졌었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좌파 정권 들어와가지고 다시 이게 또 원점이 돼버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백지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정말 강원도로서는 오래된 40년 묵은 수건 사업이거든요. 이걸 다시 하겠다고 했고, 또 작년 6월에 김진태 강원도 지사 후보도 이거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밟아야 될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큰 환경 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는 이제 넘어선 겁니다. 자, 저희가 그 3월 1일 그 개국 5주년 기념으로 저희가 준비한 이 작은 이벤트 중에 단체장들과 만난다는 이벤트가 있었고요. 여러 단체장들이 뭐 워낙 뭐 정신없이 뛰어다니니까 그중에 4명의 단체장과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다 찾아가서 했습니다. 그중에 강원도 김진태 지사도 있습니다. 저희가 3월 1일 이후에 그 녹화 영상을 이제 보내드릴 건데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의 대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김진태 지사한테 제가 강원도 도정을 물었을 때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바로 오색 케이블카 문제였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설치. 그렇게 대담을 하고 왔는데 불과 한 3일 후에 이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실상 허가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반가웠습니다. 뭔가 정부나 지방정부가 뭘 일을 할 때 뭘 하겠다고 그러고서 그게 구현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이건 뭐 40년 묵은 숙제니까 40년 동안 기다리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간이었겠습니까만, 그러나 김진태 강원도지사 입장에서는 취임하고 1년도 안 돼서 공약, 그것도 40년 숙제를 풀 수 있게 된 거죠. 이것도 다 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이 좋다. 윤석열 대통령도 김진태 지사도 운이 좋다. 물론 환경론자들이나 뭐 무조건 반대해놓고 보는 뭐 이런 그 극단적 환경주의자들하고는 토론이 잘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진짜로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 파괴를 걱정하는 평범한 우리 대다수 시민들의 걱정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의 걱정이 다 깔끔히 해소되면서 진짜 나 80이야, 나 90이야, 그런데 나 대충봉 갔다 왔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좀 빨리 당겨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지금 몸 컨디션이 지금 그 오색 코스 올라가라 그러면 뭐 제가 중간쯤 가다가 포기할 것 같은데, 오색 케이블카가 설치가 되면 꼭 한번 한 3, 40년 전 젊을 때를 떠올리면서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첫 번째 정론 일침입니다. 보편 가치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일본도 보편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주의 국가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자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3.1절 기념사에 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3.1절 기념사,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다 라고 하는 이 기념사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전을 적극 지지한다. 사실 다른 나라의 외교 행사가 아니고 다른 나라의 국경일에 발표된 메시지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이게 공식 논평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국무부 대변인입니다.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기념사에 대한 3.1절 기념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일본과 더 협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했다. 최근 몇 달간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박수를 보낸다. 우리는 한일 양국이 과거사 이슈를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권고해왔다. 이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3.1절 기념사에 매우 의미 있는 그 변화 또는 그 표현이 담겨 있다는 것을 뒤늦게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우리는 이 3.1 독립운동을 얘기할 때 일제의 침략에 저항한, 항거한, 그러니까 일제라고 하는 건 일본 제국주의라는 뜻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줄임말을 일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제 이러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라는 표현 대신에 일본 군국주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별로 쓰지 않은 표현인 일본 군국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 초안을 보고 마지막 윤문하는 과정에서 직접 고쳤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접 고쳤다는 겁니다. 원래 3.1절 기념사 초안에는 일본은 과거의 제국주의 침략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던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제국주의를 군국주의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사에는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고치라고 지시하면서 참모들한테 왜 고치라고 하는지를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제국주의는 일본의 침략을 받은 피해 국가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표현이 될지 모르나 그것은 당시 일본 정권과 일본 국민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군국주의는 당시 일본 정권이 일본 국민의 인권도 심각하게 훼손하고 또 바깥으로 전쟁까지 벌여서 전 세계의 보편 가치를 훼손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보면 그 매우 정확하고 또 깊이 들여다본 어떤 성찰의 결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국주의 그러면 피해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투쟁해서 몰아내야 될 적이지만 그 제국주의 나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잘 살게 하고 자기 국민 잘 살게 한 시기로 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국주의 그러면 그 나라 국민들에게나 식민지 국민들에게나 저항하고 항거하고 투쟁해야 될 그런 적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국주의보다는 군국주의가 더 보편적 가치를
잘 표현하는 표현이 된다. 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고쳐졌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20세기 초 일본은 군국주의의 길을 걸으면서 일본 국민들의 인권이나 법조차도 희생양으로 삼았다. 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군국주의 침략자라고 표현하고 난 다음에 기념사에서 곧이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정부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일본 국민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네, 일본은 패전 이후 군국주의를 포기하고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가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런 일본이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비로소 안보 경제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게 됐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독립운동 선언서에 나타난 그 정신이야말로 바로 이런 보편적 인류 가치와 맞닿아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인식이 있다는 거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8.15 광복은 기미독립운동에서 시작한 독립정신에서 나오고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가치인 자유, 인권, 법치의 정신과 연결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그 연설은 그 단어 하나하나가 고도의 추상적 상징성을 가진 통치 행위입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를 가지고서 아주 심각한 토론이 뒤따라오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이 단어 하나를 쓰기 위해서 수십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써왔던 일본 제국주의라는 표현 대신에 일본 군국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씀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지향하는 보편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번 3.1운동 기념사를 통해서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잘 보여줬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건설노조의 뒷돈을 받아서 나눠먹기를 시도하다가 적발이 돼서 지금 사법 처리가 됐습니다. 한국노총의 강모라는 부위원장이 있는데 산하노조의 건설노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건설노조의 위원장이 10억대의 횡령 배임 사건을 저질러서 이게 사법 처리가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한노총 소속의 건설노조인데 이게 위원장이 이렇게 10억대의 횡령 배임 사건을 저질러서 사법 처리가 됐으니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쫓아내버렸어요. 한국노총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제명해버렸어요. 자, 그럼 한노총으로서는 이제 자기들 자구책 차원에서 쫓아낸 겁니다. 근데 이제 쫓겨난 이 건설노조가 그때부터 이제 고생하게 되는데 이 건설노조는 현장에 가서 야 너네 우리 말 안 들으면 우리 파업할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협박하고 겁박해서 삥 치기도 하고 삥 뜯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먹고 살았던 모양인데 이게 한노총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건설사가 모르겠습니까? 그 다음 날로 알지. 그러니까 이 자들이 가서 다시 뭐 삥을 뜯으려고 뭐 협박을 하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야 너네 한노총에도 쫓겨났는데 뭔 큰 소리야. 헛소리 하지 말고 가.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설노조가 어떻게든 다시 한노총에 들어가야 자기들 그래도 뭐 먹고 살 거라도 있고 삥이라도 뜯을 수 있겠다 싶었는지 한노총에 다시 복귀시켜달라 이렇게 이제 로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한노총의 강모라는 부위원장한테 돈을 준 모양이에요. 근데 이 강모라는 자가 이게 뭐 간이 작았는지 하여튼 혼자 먹으면 조금 뒤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또 다른 부위원장한테 그걸 나눠 먹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야 건설노조가 이렇게 해서 돈을 나한테 줬는데 이거 건설노조가 깨끗하게 만든 돈이니까 먹어도 괜찮아. 야 걔네가 3억 준다는데 1억은 내가 먹고 1억은 너가 먹고
1억 원 또 어디 딴 데 쓰자. 그 제안을 받은 다른 아마 후배 부위원장인 모양인데 이자가 시급해가지고 아니 그 돈 받으면 우리 다 죽어요. 그러면서 계속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 거절한 녹취록이 나옵니다. 아마 이 A라는 이 시급한 부위원장이 나중을 위해서 아마 그 대화를 녹음해 놓은 것 같아요. 이제 거기 보면 이 강물하는 데는 계속해서 돈을 줄라 그래. 야 이거 깨끗해. 먹어도 돼. 괜찮아. 그리고 이미 녹음을 시작했으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되겠죠. 이자는 끝까지 아이 왜 이래요 형 그만하세요. 이러면 다 죽어요. 뭐 그 녹취록이 그대로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 보면 말이에요. 뭐 내용은 뭐 복잡합니다만 되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기사를 보십시오. 뭐 드라마 같습니다. 이 조폭 드라마. 이걸 이제 상황을 보면 말이에요. 이거 완전 이게 먹이사슬입니다. 먹이사슬이에요. 저 민노총 한노총이 있고 그 밑에 산별 노조들이 있고 거기에 이 노동기족들이 쫙 기생충처럼 들어붙어 있고 그 밑에 또 이 뭐 무슨 저 간부들이 있고 그 밑에 팀장급들이 있고 그 밑에 일반 노조원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현대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정말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굴지의 대기업들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피 빨려가면서. 그 밑에 이제 하청 기업들이 쫙 있습니다. 전문 건설 업체들이 수십만 개의 업체들이 쫙 있습니다. 그 밑에 또 하청 재하청이 있어요. 이 거대한 기생충 피라미드의 한 단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웃기는 건 말이죠. 이렇게 이제 녹취가 됐습니다. 이제 조선일보가 확인에 들어갔어요. 이 강모라는 자한테 이런 녹취록이 있다. 당신 그 건설노조로부터 돈 받아 갖고서 그 다른 부위원장하고 나눠 먹자고 하지 않았냐? 했더니 처음에는 그런 적 없다고 펄쩍 뛰었답니다. 30분쯤 있다가 이 강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 가지고 사실 제안을 내가 받았다. 건설노조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그리고 그 A라는 사람하고 내가 대화를 한 거는 맞다. 그리고 그 녹취록에 보면 서류 봉투를 전하면서 야, 돈 가져가라 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 강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봉투를 건네면서 야, 돈이다 가져가라 라고 말도 했다. 하지만 그 봉투에 내가 돈을 넣지는 않았다. 아이 참네. 이 기생충들이 말이에요. 맨날 개콘을 보고서 개그를 배웠는지. 아이고 이런 한심한 쓰레기 같은 자들을 한테 이 굴지의 대기업 건설사들이 흑원 날 끌려다니고 수십 수만의 우리 건설업체 이 경영자들이 협박당하고 삥 뜯기고 그러면서 수십 년을 지금 이러고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번에야말로 건폭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불 다 진화해 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꼭 잔불까지 다 확인하고 가거든요. 이번 건폭 소탕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폭 이 아메바 같은 것들이라 가지고 99% 재고해도 1%가 어디 숨어 있다가 다시 꾸물꾸물해서 몇 년 사이에 다시 건폭 구조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이번 건폭 척결은 정말 마지막 한 부스러기까지 싹 도려내는 그야말로 전면적인 건폭 소탕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개딸들의 광분. 이 개딸들이 말이죠.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소 31명을 어떻게든 지금 찾아내기 위해서 색출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다음날 당 게시판에는 이낙연을 영구 제명하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저 미국에 있는 이낙연을 영구 제명하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14,000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 이낙연을 제명하라, 영구 제명하라. 이 청원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대장동 건을 최초로 터뜨려 놓고 그리고는 이재명이한테 사과도 하지 않고 미국으로 갔다.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당내 반란표가 나오게 만든 것도 이낙연이가 꾸몄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아무 증거도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 팩트는 뭐냐면, 여기에 팩트는 대장동 건을 이낙연이 최초로 터뜨렸다. 그 다음에 이낙연이 미국으로 갔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다 주장이에요. 이거 가지고 영구 제명하라는 겁니다. 영구 제명. 또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 명단 공개를 청원하는 동의도 17,000명이 넘었는데 이것도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체포동의안 찬성 반대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습니다. 명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명단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걸 또 17,000명이나 넘게 이걸 찬성하고 동의하고 있어요. 이 개딸들이 이런 식으로 막 홍위병처럼 나서서 색출 작업을 하고 또 색출 당할 처지에 처해 있는 이른바 그 비명계 의원들 입장에서 공포와 동시에 분노도 같이 느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이재명이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가 어제는 이탈표 색출 좀 중단해라. 우린 다 함께 가야지. 라고 개딸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했는데 개딸들한테는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그냥 개딸들이 색출해서 이 공포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는 거가 좋겠다. 이재명의 진짜 본심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도 언론에서 이 홍위병식 인민재판식 색출에 대한 비판이 높으니까 이재명이는 여론이 높으면 거기에 한마디씩 기대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제하라 한마디 한 거예요. 이거 갖고 계속 앞으로 써먹겠죠. 난 자제하라 그랬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내가 무슨 수로 말리냐. 이 재명인의 마을에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 이탈표를 던졌을 법한 의원들에게 문자 테러를 했다. 뭐 이런 인증샷이 지금 줄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그냥 제가 했을 거야. 그러면 이제 협박 문자 보냅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라. 인증샷 속의 의원들은 대개 이런 식으로 쫄아서 아마 이런 답변을 했을 거예요. 부결 투표했으니 오해 없길 바란다. 오해는 무슨 개뿔. 헌법기관이 최소한의 자존심도 다 갖다 버리고 이 한 줌밖에 안 되는 이 개딸들의 문자 협박에 무릎 꿇고 비는 것 아닙니까? 오해 없길 바라라? 오해 없길 바란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비명계 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했을 것으로 이 개딸들이 주장하는 의원들 지역구에 현수막을 지금 마음껏 내걸 수 있게 이자들이 법을 고쳐놨어요. 그래서 온갖 현수막이 지금 어지럽게 걸리고 있는데 그 현수막을 통해서 이재명에 대한 충성도를 체크했다. 이런 글들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재명이가 자신에 대한 공격과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생뚱맞게 김건희 특검, 50억 클럽 특검
뭐 이런 거를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당론 김건희 특검 플래카드를 몇 개 걸었느냐, 이거 갖고서 지금 충성도 체크한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유치원 애들도 아니고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네. 네, 비명계는 이재명이가 개딸들이 홍위병 인민재판식 그 색출을 시작하고 하루 정도 이 개딸들을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 아니냐. 그러다가 여론이 악화되니까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을 위해서 자제하라고 한마디 해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합니다. 뭐 비명계의 의심이 맞는 것 아닐까요? 예, 개딸들의 광분 이렇게 그 죽은 길을 재촉하는지 모르겠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역겨운 이재명 셀프 구제 꼼수가 장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역겨워요, 이것들 뉴스를 보면. 그 이재명이는 체포동의안이 어쨌든 부결된 후에, 그러나 예상외의 그 반란표가 속출한 상황에서 비명계의 대표 사퇴 요구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신속하게 거부했어요. 나 대표직 사퇴 안 한다. 이재명 똘마니들도 이재명 사퇴 불가를 주장하면서 전선을 구축하고 나섰는데, 그 중에 꼼수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그 안민석이라는 자가 꼼수를 지금 딱 들고 나왔습니다. 뭐라 그랬냐? 안민석이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가 더 거세질 것 같다. 그런데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왜 국회의원 따위가 사퇴하라 말하냐? 당원한테 물어봐야지. 이거 참. 하여튼 이 안민석이 이거 가만히 보면 물건은 물건이에요. 당원들한테 물어보는 게 당연하다.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 또 다른 체포영장 청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결정하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역량이 부족하다. 이건 너무나 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의견보다는 전당원 투표로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신속하게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중론을 모아야 한다, 이랬어요. 중앙위원회가 뭐냐면 이재명이가 당대표로 있는 중앙위원회입니다. 한 800명쯤 되는데, 이 중에 아마 대충 제 어림짐작으로는 한 700명 이상은 이재명 쫄개들이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개딸들이 설치는 전당원 투표제를 통해서 이재명의 대표 재신임을 묻자. 배지들이 뭐라고 니거들이 물러나라 말아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 안민석이의 이 꼼수 장렬에 대해서 비명계는 야, 또 셀프 구제냐? 또 셀프 구제냐? 예, 안민석이 얘기를 한마디만 더 들려드릴까요? 이제 내년에 정리해야 되는데. 예, 안민석의 얘기입니다. 의원들이 당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 착각이다. 당의 중심은 당원이다.
당 지도부가 의원들끼리만 이야기해서 풀려고 하는 건 위기 상황을 탈출하기 어렵다. 자, 안민석이가 딱 치고 나가자 강성 개딸들 일제히 안민석의 제안에 통조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비겁하게 뒤에서 협잡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못마땅하면 전 당원 대상 재신임 투표하자. 전 당원 투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보여주자. 전 당원 투표로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을 확정하라. 당대표 체포동의안을 왜 원내 의원들에게만 맡기냐. 이렇게 이제 여론몰이가 시작됐는데, 근데 보니까 이게 당헌당규상 불가능하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상 불가능하대요. 아니 물론 이게 또 전당원 투표에서 당헌당규 바꾸면 되지 뭐. 어쨌든 현재 당헌당규상 불가능하다. 네. 그러면서 이 비명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마디 했네요. 아니 이재명의 거취를 왜 당원들이 결정하냐? 지가 결정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지가 결정하면 되지 왜 당원들한테 묻냐? 예, 제가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후 이제 이재명과 이재명 쫄개들 간에 그리고 이 반 이재명 비이재명 세력 간에 타협할 수 없는 적대적 대결이 시작됐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양상들을 제가 전하는 이유는 뭐 웃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이것들 하는 꼴을 보면 정말 웃음이 나지 않을 수 없지만 이 정도로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세력과 반 이재명 세력 간의 이 갈등, 정치 투쟁의 양상이 이미 뭐 대화 타협으로 적당히 봉합할 정도를 넘어서 있다.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다 싶어서 전해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예, 오늘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반가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4%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요즘 이렇게 국정 운영하는 거 보면 이렇게 지지율 올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안 올라가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44%.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를 보면 이 공정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이 2% 하락해서 47.5%입니다. 직전 조사에 대해서. 공정의 직전 조사에 비해서. 그리고 민주당은 4.1% 올라서 35.4%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공정은 이렇게 국민의힘이 좀 떨어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좀 올라간 이 정당 지지율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은 지지율 하락의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 고정 지지층의 결집에서 나타난 것 같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소폭이지만 하락한 것은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에도 불구하고 후보들 간의 격한 네거티브 공격 영향 탓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숫자로 나타나지만 그 숫자에는 무수히 많은 정치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국민의힘 전당대회 여러 언론이 흥행에 성공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전당대회니까 전당대회에 컨벤션 이펙트가 조금이라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면 컨벤션 이펙트를 상쇄하고도 남는 어떤 부정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공정에서는 후보들 간의 격한 네거티브 공방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체 조사해서 그 코프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조사한 조사에 따르면 김기현의 지지율과 뭐 다른 후보들 간의 지지율이 다른 후보 간에는 엎치락뒤치락이 있지만 김기현의 지지율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뭐 44, 45, 46 계속. 자, 그걸 제가 전하면서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때가 뭐 벌써 한 열흘 가까이 됩니다. 뭐 마지막 전당대회의 마지막 이슈가 김기현 후보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싼 공방밖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공방에도 불구하고 김기현이 타격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수준의 이런 식의 네거티브는 우선 김기현 후보에게 타격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공격을 하는 다른 후보에게 그러면 뭐 좋은 영향을 주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별 영향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전당대회 관련 기사를 다 체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논평으로 소개해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뉴스가 없어서 지금 제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내 울산 땅 의혹 갖고 계속 공방을 또 벌이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가치 있는 뉴스가 됩니까? 그런데 오늘 여론조사 공정을 보면 이 네거티브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 때문에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자, 네거티브 상대를 공격하는 건데요. 이게 효과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네거티브가 기승을 떨쳤을 때와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한 20년 전에는요. 이 네거티브 하나로 판세를 확확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당시에는 SNS가 없을 때예요. SNS가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종편도 없을 때예요. 있는 거라고는 그저 KBS, MBC 9시 뉴스밖에 없을 그때. 그러니까 미디어 정치 시대가 아니었을 때예요. 그때는 상대방 후보 한 20% 앞서가는 후보도 선거 일주일 남기고서 네거티브 해갖고서 거꾸로 때릴 수 있는 게 가능했어요. 어떻게 하냐? 한 일주일쯤 전에 말이에요. 그 지역구의 집집마다 이 사람 뭐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 숨겨놓은 뭐가 있다, 뭐 옛날에 무슨 폭력 전과가 있다, 막 이렇게 써요. 삐라를 써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냥 일제히 살포를 해. 수백 명의 이 선거 네거티브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살포를 해버려요. 집집마다 우편함에 넣는다니까? 밤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는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서 이제 지역구가 완전히 막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야, 그런 줄 몰랐는데 저게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게 옛날에 도둑놈이었대.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그 공격을 당한 후보는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공격을 받으면 이 후보가 그걸 무슨 방법으로 나 아닙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KBS 9시 뉴스에 나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천상 돌아다니면서 해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루에 1000명 만나도 일주일이면 7000명밖에 더 만납니까? 유권자가 15만인데 13만인데 끝나는 거예요. 속절없이 끝나는 겁니다. 변명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거 다 수고도 못해요. 사람 수가 부족. 이런 게 20년 전에 네거티브로 20% 앞서가던 후보를 잡는 방식이었어요. 거기 한번 걸리면 정말 독한 수기 때문에, 독수기 때문에 거기 한번 걸리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간 이 중진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거 하는 순간 잡혀갑니다. 하는 순간 잡혀가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공격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저쪽이 알잖아요.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들을 쫙 밝혀서 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SNS 정치 시대는 이 거짓말, 가짜 정보 가지고 상대를 거꾸로 트리는 건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허위 정보, 가짜 뉴스로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 때문에 역공을 받아서 지가 죽게 돼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SNS 정치의 여러 가지 그 한계와 문제점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이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밝은 세상에서 이런 식의 공작 정치로 상대를 거꾸로 들이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가 지금 거의 영향을 안 준다는 겁니다. 진짜 팩트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줘요. 그런데 완전히 뭐 별로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그냥 카드라 수준으로 옛날식으로 생각해서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공격을 하면 오히려 역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또는 카드라 수준의 이 풍문, 전문 이런 거는 상대방의 상처를 주기는커녕 본인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가 안 좋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당은 진흙탕으로 떨어지고 공격한 본인은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선거가 뒤집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아니 당장 우리가 1년 전에 대선에서 이재명과 그 쫄개들이 윤석열 후보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퍼부었던 그 수많은 가짜정보, 허위정보에 의한 네거티브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여사가 뭐 마음으로 좀 고통을 받고 뭐 고생한 거는 있지만 그게 판세로 바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전당대회는 특히 우리끼리 하는 이 당내 우리 식구들끼리 하는 이 선거니까 네거티브는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폭풍이 너무 크다. 후유증이 너무 크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선거 판세를 뒤집을 수도 없다. 그러니 좀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당은 떨어졌어요. 지지율이. 그렇다고 해서 판세의 변화가 있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 폭풍과 이 부정적인 효과는 전대 이후에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남은 일주일 동안이라도 좀 이거 중단해라. 실체가 있었으면 벌써 밝혀졌다. 그냥 카드라 수준으로 언제까지 할 거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정론 일침입니다. 좌파의 종북 주사파 세력의 피해자 역사관 가스라이팅.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일 5분여에 걸친 아주 짧지만 압축적인 그리고 매우 함축적인 3.1절 기념사를 했습니다. 이 기념사의 핵심 컨셉은 자유와 보편적 가치 그리고 미래로의 한일관계 발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3.1절 기념사가 있자 아주 이례적으로 미국의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의미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3.1절 기념사를 트집 잡으면서 이것을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의 말과 마치 똑같은 말을 한 것처럼 이렇게 악마적으로 왜곡 편집해서 방송을 해대고 논평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피해자 역사관 가스라이팅 아니냐 이런 분노가 번져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을 받았다. 이런
연설을 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 세력들 박홍근이가 이 부분을 딱 언급하면서 매국노 이완용과 윤석열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일제강점과 지배를 합리화하는 식민사관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일제강점과 지배를 합리화하는 식민사관이라고 비난을 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반일 감정을 이용해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은 안보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한일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핵심이었다. 이렇게 점잖게 해명 또는 설명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그렇게 점잖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 자유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까지 그것도 얼토당토않게 매국노 이완용의 발언과 엮어서 악마적으로 편집해가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격해 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종북 주사파, 좌파가 우리 한국인의 정신에 가해온 끝없는 피해자 역사관 가스라이팅의 일환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옵니다. 좌파, 종북 주사파 그리고 이 박홍근이가 언급한 이완용의 발언은 2019년 5월 30날 매일신보에 기고한 글 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일본 군국주의, 제국주의에 싹 팔아먹고 후작인지 뭔지 자귀까지 받아서 호의호식 하면서 자신의 매국 행위를 정당화하는 글까지 신문에 썼는데 그 자신의 자기 합리화의 글 중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며 역사적으로 당연한 운명과 세계적 대세에 순응시키기 위한 조선민족의 유일한 활로이기에 단행된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대목과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는 부분이 같은 얘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완용과 똑같이 식민사관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이완용의 발언은 제가 문면을 읽어드리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디에 그 교묘한 자기 합리화가 있는지 잘 알 겁니다. 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의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며 까지는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힘이 있었으면 왜 식민지로 전락합니까? 힘이 없어서 식민지로 전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로 전락하는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의병들이 목숨을 던져서 싸웠고 수많은 독립운동가 애국지사들이 망명하면서까지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지 않았습니까? 조선 왕조가 힘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나 동시에 그 왕조의 힘없음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조선의 백성 모두가 다 떨쳐 일어나서 투쟁했고 그 투쟁의 결과 35년 만에 해방과 독립을 맞이했던 것 또한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완용이는 힘이 없었다는 거를 단정해놓고 난 다음에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당연한 운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민족의, 조선인의 당연한 운명이다.
세계적 대세, 일본에게 우리가 식민지 경영을 받는 것은 세계적 대세에 순응하기 위한 유일한 활로였다. 이런 게 식민사관이에요. 힘이 없었으나 일본의 지배와 군국지 침탈에 저항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수많은 애국 지사들과 독립운동가들이 몸을 던져 목숨을 던져 마침내 35년 만에 일본 군국주의 지배를 끝장내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이 어디에 식민지 전략은 당연한 운명이니까 순응해야 된다는 패배주의 식민사관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친일 매국노 이완용을 비교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황당무계하면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런 망발을 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종북 주사파들이 버젓이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들이 종주국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진짜 조국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북한, 김일성 집단, 김정은 집단의 관점에서 보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에까지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역사는 미제국주의의 괴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시선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의 시선으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 식민사관에 쩔어 있고 식민지 전략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일제가 물러가자 미국의 아부하고 빌붙어서 미국의 괴뢰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매국 세력이라고 북한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70여 년 동안에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쳐 왔어요. 지금도 이것들이 껐득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미제의 괴뢰 이런 말을 상투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 북한식 역사관, 그건 뭐 역사관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북한식의 그 거짓 선전선동, 이것에 세뇌되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배지 달고 169석의 거대 야당이라고 힘자랑하고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매국노 이완용의 말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식으로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3.1절이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기념사에 종북 주사파 세력이 한두 마디 시비를 걸었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70여 년의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종북 주사파, 주체사상파들의 선전선동의 연장선에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발언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저것들 또 상투적으로 시비 거는 거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물렁물렁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단어 하나, 토시 하나 가지고서도 역사 논쟁을 붙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자유파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노조 부당행위. 보통은 이 노동법 위반을 할 때 부당행위는 사용자 측에서 많이 하는 걸로 뭐 부당해고를 한다든지 뭐 하는 식으로 많이 발생이 됐는데, 사실은 들여다보니까 노조가 부당행위를 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금융회사 노조위원장, 그걸 10년째 하고 있는 A라는 자. 인사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민간회사 경우에. 인사철마다 수많은 조합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만났다고 합니다. 이게 승진이나 또는 원하는 보직에 가기 위해서 노조위원장, 10년째 노조위원장 하고 있는 이 철밥통 노동기족 A라는 자한테 간 겁니다. 그럼 A를 만나러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갑니까? 뭐 상품권이니 현금이니 뭐 이런 거 가지고 가서 바쳐야 뭐가 해결된다는 게 사내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하죠. 또 이 A라는 자, 인사철인데 안 찾아와? 그러면 그 사람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그렇게 주변에다 흘려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뭔가 봉투라도 만들어 갖고 찾아오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노조위원장이에요? 이게? 또 한 이 기업 노조원 이 B 씨는 이 조합비 계좌를 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 무슨 레슨비, 편의점비 같은 명목으로 돈이, 그것도 매달 빠져 나가고, 이걸 대충 합치니까 한 5억 이상이 빠져나가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노조위원장한테 이거 어디다 쓴 겁니까? 라고 용처를 묻자 직원 복지에 썼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직원이잖아요. 질문을 한 직원은 노조로부터 어떤 복지 혜택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럼 증거를 대세요. 영수증이라도 보여주세요. 항의를 하자 이 위원장이 이 사람을 노조에서 제명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의 부당행위들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과 노조 양측으로부터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기업의 불법 부당행위를 주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조의 불법 부당행위는 혹시 없는가 하고 처음으로 신고를 받아본 거예요. 그런데 모두 짧은 기간 동안에 51건의 노조 불법 부당행위가 신고가 됐습니다. 다수의 노조 상급단체가 소수의 노조나 근로자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건설 현장과 관계없는 다른 현장의 파업 집회에 강제로 동원됐다. 이런 호소도 있고요. 노조가 집회 일정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참석하지 않으면 조합원에서 제명하겠다. 이렇게 협박했다는 얘기도 합니다. 노조 간부가 폭행과 협박과 금품 갈취를 일삼는다는 신고도 있었는데, 행정기관에 민원을 자주 제기한다면서 폭행을 하기도 하고, 조합원 동의를 받지 않고 조합비 명목으로 임금에서 돈 떼가고 있다는 신고도 여러 건 접수된 것 같습니다. 노조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신고도 있었습니다. 노조 회계 보고서에 쟁의기금, 판공비 등 명목으로 돈이 지출됐는데, 쟁의기금, 쟁의가 있을 때 쓰는 돈인데 지난해 코로나를 이유로 쟁의는 물론이고 어떤 행사도 한 건도 안 했는데 쟁의기금과 판공비 명목으로 돈이 나갔다면 그 누가 떼먹은 거죠. 횡령. 이 노조의 조합비 계좌는 위원장 개인 명의 계좌로 돼 있고 노조 명의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회계감사원은 이 노조 간부의 한 배우자로 지정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지그들끼리 다 헤쳐먹었다는 겁니다. 노조가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회계 관련 장부나 서류를 노조 사무실에 비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신고도 다수 들어왔습니다. 회계를 아예 공개하지도 않고 회계 감사도 실시하지 않는 노조도 있습니다. 고용부는 이렇게 신고 접수된
노조의 부당행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에 수사와 근로감독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노동 현장 곳곳에 특히 민노총, 한노총 두 양대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곳에 이런 노조의 부당행위가 없는 곳이 과연 몇 곳이나 될까요? 전수조사, 전면적 수사. 아무리 그 범위가 넓고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이거 해야 됩니다. 적어도 노조 척결, 불법 노조 척결입니다. 그냥 노조를 척결하자는 게 아닙니다. 불법 노조, 노조의 불법 부당행위 척결. 이거 하나만은 확실하게 하고 다음 우리 자유파 정권에게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타워 크레인과의 전쟁. 지금 연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 현장에서의 건폭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타워 크레인 기사들 중에 불법 행동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1년간 면허 정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타워 크레인 노조가 이른바 준법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준법 투쟁, 이른바 준법 투쟁이지 무슨 법을 지키지도 않는 자들이 무슨 놈의 법을 지키는 투쟁을 합니까? 저것들 말이 좋아서 준법 투쟁이라고 이름 붙인 그 태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업을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노조원들에게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비노조원 기사가 근무 시간 외에 일하면 욕설을 하라, 쌍욕을 하라 그랬어요. 이들의 인적 파항을 파악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지금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일하고 싶은 기사가 노조 소속이든 아니든 일하고 싶은 기사가 타워 크레인에 오를 수 있게 하겠다. 노조 태업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대체 기사를 확보하겠다. 민노총 타워 크레인 분과는 이 조합원들한테 주 52시간 초과 근무 금지, 오전 7시 이전 출근 금지, 점심 및 휴식 시간 근무 금지, 이런 태업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암행 순찰조가 돌아다니면서 주 52시간 준수 여부를 살피고 위반 시 징계하겠다고 지금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태업을 독려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근무 시간 외에 타워 크레인에 조합원 아닌 사람이 근무할 때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개 쌍욕만 하라. 때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개 쌍욕만 하라. 시간에 근무하는 타워 크레인은 증거 자료를 모아서 바로 노조에 보고해달라. 이게 타워 크레인이 작업을 중단하거나 천천히 하면 전체 건설 공정이 순차적으로 늦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약점을 이용해서 타워 크레인 분과가 이렇게 태업 투쟁으로 돌입한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렇게 행동 지침을 내렸습니다. 콘크리트 분배기, 운반 장비, 호퍼 등을 옮기는 작업도 퇴근 시간이 지나면 그냥 두고 퇴근하라. 19 카운터에서 딱 6시 땡 하면은 딱 중단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 분배기는 시간이 지나면 그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 그냥 굳어버려요. 기계가 못 쓰게 되거나 아니면 그걸 다시 풀어내려면 엄청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면 6시에 종이 딱 쳐도 옮기고 있던 콘크리트 분배기까지는 옮겨놓고 마무리를 하는 게 사람이죠. 이거 시간 되면 딱 중단하라는 거예요.
지금들은 법 지켰으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냐 하겠죠. 이런 식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자들이 이거를 준법 투쟁이라고 붙이고 자기들은 법 어기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상의 태업 아닙니까? 노조원의 찬반 투표 없이 태업 등의 쟁의 행위를 하면 성실 의무 위반으로 면허 정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욕설 등을 해도 개쌍욕하라고 돼 있잖아요. 협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언어폭력도 폭력입니다. 국토부는 이날 타워크레인 기사를 비롯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해 최대 1년간 면허정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세종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서 이 자리에서 태업을 목리와 압박 수단으로 삼는다면 돌아갈 것은 면허정지, 자신들의 일자리를 잃는 결과밖에 없을 것이다. 정당한 근로지휘 감독을 따르지 않을 경우 타워 크레인 조종사들을 교체하겠다. 네. 원희룡 장관과 민노총, 특히 민노총 건설 노조, 타워 크레인 분과와의 전쟁. 여러분들 보고만 계시지 말고 뭐라도 이 전쟁에 힘이 되는 일들을 각자의 위치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거세지는 개딸들의 압박. 이 김용민이라는 자 있죠. 얼마 전에 일본 국회의원하고 갑자기 연대투쟁 사진 올렸다가 아주 개창피를 당한 이 김용민이라는 자.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보니까 이번에 대장동으로는 어쨌든 체포동의안을 불결시켰지만 곧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이라든지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이라든지 정자동 특혜 의혹 사건 등으로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명계는 이제는 더 이상 방탄해 줄 수 없다. 지금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철음회, 이재명 직계 똘마니들 또 이제 잔머리들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김용민의 얘기입니다. 다음 체포동의안이 올 때는 저희가 다 국회에 안 들어가는 방법을 취하면 된다. 그러면 부결이니까. 재적 과반, 재적 과반이니까 지금 국회의원 정수가 감옥 가 있는 사람들 빼면 297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과반이니까 149석은 돼야 되는 겁니다. 149표. 그러니까 169명이 전원 다 들어가 버리지 않으면 본회의 자체가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투표하지 않는 방법을 취하면 지그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런데도 비명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투표는 무기명이지만 국회 출석은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개딸들이 이렇게 완장차고 칼 들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표결할 수 있겠냐? 이런 잔대가리 꼼수를 내놨습니다. 김남국이는 부결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재명 똘마니들이 다음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이거 큰일 난다. 이거 통과될 것 같다. 이미 절대적인 열세, 비세를 느끼고 정말 벼랑 끝에 마지막 수단으로 이런 잔머리 꼼수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명계의 공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개딸들이 뭐 색출하니 뭐니 했어도 할 말은 하는 비명계 의원들이 그래도 몇 명은 있습니다. 이상민, 이재명이 제발로 법원 영장 심사를 받아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오면 되지 않냐. 그럼 깔끔하잖아. 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이 장경태라는 자가 이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서도 꼼수 장렬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제 공천 전에 더불어민주당 좌파들도 조직 정비를 하게 되고 당무 감사를 합니다. 이 당무 감사에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권리당원은 뭐냐? 지금 권리당원이 12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은 이 개딸들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명계 의원들한테 이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당무감사에 반영하는 안이 통과가 되면 비명계 의원들한테는 거의 당무감사 탈락이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명줄을 이 개딸들한테 딱 쥐어주는 것을 아예 제도화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김용민이도 당원과 지지자들이 공천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사람들 심판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 아예 대놓고 이렇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딸 커뮤니티에 이 비명계 살생부가 돌아다니는 판에 당무 평가를 당원 여론조사에 맡기면 결국 공천에서 비명계를 학살하겠다는 얘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한 비명계 의원은 아니 이재명이가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나하고 1대1로 만났다. 그때 걱정하지 마시라. 공천 룰은 최대한 바꾸지 않겠다. 그거 해놓고서 이게 뭐냐. 황당하다. 그 이재명 말을 믿었으니 그게 잘못이지. 또 당대표 거리 시에 비대위 활동 기한을 2달로 한정하는 안건도 지금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것들도 야 이재명이 잡혀 들어갈 수 있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도부가 와해되니까 비대위로 가는데 이거 길게 끌면 안 된다. 딱 2달만 주고 다시 우리가 당권을 잡자. 온갖 잔머리 꼼수가 지금 장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중에 이재명 똘마니들 중에 하나인 부산시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이게 뭐 최은숙인가 하는 자인데 원외대 최고위원으로 이재명이가 지명한 자입니다. 이 자가 지금 부산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 자가 부산시의 더불어민주당 당협위원장과 현역 의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어요. 어떤 문자 메시지냐? 지난달 2월 4일 서울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집회가 열렸는데 이재명이 방탄을 위해서 여기에 불참한 자들은 불참 사유서를 써내라. 이렇게 말하자면 공문을 발송한 겁니다. 그리고 사유서를 확인한 후에 사후 조치를 진행하겠다. 3월 10일 오후 5시까지 자필 서명하고 시당, 부산시당 조직국으로 사유서를 직접 제출하되 사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당원 당규에 의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썼어요. 이거 북한의 5호 담당제 이상입니다. 자, 바깥에서는 개딸들이 계속 겁박하고 있고 안에서는 이재명 똘마니들이 이런 식으로 잔머리 꼼수 장렬하면서 실제로 협박하는 행동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만큼 이재명의 정치적 입지가 취약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센 자는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그만큼 약해졌다는 겁니다. 이재명의 끝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